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그죠? 기다리셨나요? 저도 많이 기다려졌네요. 그죠? 원예시설 강의가. 그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원예시설, 버섯, 그 다음에 시설 종합 한번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고요. 네, 가축이 남았어요. 그죠? 원예시설하고 버섯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원예시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버섯은 그냥 그저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원예시설은 시설이니까 앞에 배웠던 우리가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이해를 잘 하셨다면 원예시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비가림 시설에도 포도, 복숭아, 포도, 대추, 참다래였죠. 그죠? 비가림 시설에서도 시설이 있고 봄의 목적물에 비가림 시설이 있고 그랬죠. 그죠? 대신 이제 비가림 시설에서는 화재가 주계약에 알죠? 화재가 특약으로 들어갔나요? 특약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죠? 해가림에서는 화재가 주계약으로 들어갔던 점이 달랐어요. 그죠? 원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상품 내용 계약 인수 같습니다. 우리가 용어의 정의가 우리 지금 지금 현재는 업방이라고 하죠. 그죠? 업무방법서 용어의 정의가 몇 군데 나와요. 그죠? 지금 찰첨 통칙의 용어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작물 할 때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 지금 원예 시설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는 지금 여태껏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한 번 빠졌네요. 작년에 7회 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고 매년 빠지지 않고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암기에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하셔가지고 5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5점을 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하우스입니다.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시설. 예전에 과수원, 농지에 대해서 6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한 덩어리를 비웠었고요. 필지, 지번을 비우고 단답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단답형 그 용어의 정의는 쭉 내용 설명을 적고 그죠? 정의를 묻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가로넣기를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가로넣기 나오는 게 문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있는데 하우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단동 하우스가 있고 연동 하우스가 있더라. 말 그대로 단동은 지붕이 하나인 거, 그죠? 연동은 지붕이 이어져 있는 거, 멀티, 그죠? 지붕이 2개 이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연동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은 우리가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하우스나 하우스인데 굉장히 돈 많이 들여진 것처럼 지어진 하우스들 있죠. 유리로 막 세워져 가지고 그죠? 유리온실 보면 바로 표가 나는데요. 뒤에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리온실은 뭘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냐면 광선, 온도, 습도 이를 인공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뭘로 만든 거예요? 유리로 만든 거예요. 지붕도 유리, 벽도 유리, 다 유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바로 저게 유리온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가 있네요. 걔는 그대로예요. 고정식 하우스라는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치기간이라는 것은 하우스가 세워져 만들어져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하우스. 1년 이상은 고정식 하우스래요. 근데 단수가 있네요. 한시적 휴경기간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물을 우리가 이제 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을 때 예를 들면 1년 동안 1년 내에 계속해서 작물을 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쉬는 기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피복제를 철거한다든지 다음 작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시적 휴경 기간이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이랑 일시적으로 잠깐 쉰다는 얘기예요. 계속 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작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시적 휴경 기간을 포함한다.
이거 OX 문제 나올 때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포함합니다. 휴경 기간도 포함해서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동식 하우스네요.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미만 이상 이런 거 잘 봐두셔야 해요. 1년 미만인 시설 작물 하우스로 하우스 철거 해가지고 피복제 철거도 포함하네요. 그죠?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하우스입니다.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시적 휴경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고정식 하우스의 경우에 혹서기에, 보통 혹서기 여름입니다. 여름. 기존의 시설에 기존에 설치된 우리 피복제 있죠. 우리가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죠? 위에 비닐 씌우잖아요. 피복제, 그죠? 이 피복제를 예를 들어서 유리하우스인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닐하우스죠. 비닐로 피복제를 만든 하우스들. 이 비닐은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닐도 벗겨가지고 새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복제를, 구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로 교체할 때, 그리고 교체하는 경우에 말하기도 하고, 그 피복제를 교체하고 나면 이게 이제 벗겨지니까 이제 우리 햇빛을 이제 바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보면서 토양을 소독하는 기능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복제를 교체하고 토양을 소독하는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한시적 휴경은 잠시 쉬어가는 기간인데 다음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입니다. 자,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개념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하고요. 자, 실제로 하우스 면적의 80% 이상이 시설작물을 재배해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우스,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우스 안에 얼마만큼? 80%. 하우스 면적의 80% 이상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50% 이상 개념 나오거든요. 그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작물 재배를 하는데 80% 이상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우리가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뼈대가 되는 것들이죠. 그죠? 뼈대가 되는 것들. 요런 쇠들, 구조체들, 그죠? 자, 기초, 기둥, 보, 중방, 석가래, 가로대.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석가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길게 쳐져 있는 이 부분을 가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이죠. 뭘로? 철골이나 파이프 등을 가지고, 그죠? 하우스의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구조체고요. 피복제는 위에 덮개 씌우는 거라고 얘기했죠. 피복제의 종류에는 PE 필름, 그다음에 EVA 필름, 그다음에 기능성 필름에서 EVA 필름, 기능성 필름, 그다음에 PO 필름, 네 가지가 있네요. 가끔 이거 한 번씩 문제집 보면은 이거까지 나올까 싶은데 이렇게 가로넣기 해가지고 나온 문제집들도 보이더라고요. 구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중방, 뭐 석가래, 가로대 이런 것들 가로넣기를 하더라고요. 용어의 정의는 사실 어디에서 시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반원형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를 보통 이렇게 지어진 거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된 하우스를 반원형 하우스라고 하고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반원형. 이렇게 원의 반이죠. 그죠? 그래서 반원형 하우스라고 하고, 복숭아형 하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처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마가 있는 것을 복숭아형 하우스라고 합니다. 유리온실 보이죠?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 구조체 피복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자, 됐나요? 석가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것을 가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조체. 여기 있는 비닐 이게 피복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는 개폐를 하는 거죠. 위에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빛을 쐬주고 안 쐬주고. 결국 덮개 이건 어떤 역할이냐면 보온 시설이에요. 그죠? 수평 커튼도 보온 시설로 나중에 부대 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OX 문제 간혹 나오더라고요. 수평 커트는 보온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반원형 하우스 이해됐죠? 복숭아형 하우스 됐습니다. 처마가 있는 거 요렇게 아래 요렇게 되는 게 복숭아형, 그죠? 연동 하우스입니다. 연동 하우스는 하우스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죠. 이어져 있는 거. 단동은 하나만 있는 거, 그죠? 내재해형 하우스. 재해 잘 견딘다는 하우스예요, 그죠? 재해 잘 견딘다는 하우스고, 우리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배웠죠? 인삼할 때, 그죠? 해가림 시설 할 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내재해형 하우스는 어떤 거냐면 재해에 잘 견디는 건데, 어떤 게 재해에 잘 견디느냐 이제 정의가 있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하우스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적산에 의해서 보통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제 앞에는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가액 이런 말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적산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적산으로 잘못 기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적산이에요. 적산은 그냥 어떤 우리 이제 시설물이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다 비용들을 다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산에 의해서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한 하우스를 의미한다. 그냥 적산에서 산정이 가능한 거는 그냥 딱 한 번에 때려가지고 이거 금액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적산으로 구조 해석이나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한 하우스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전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하우스이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이건 적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재형 하우스는, 그죠? 보통 내재형 하우스의 대표적인 것이 유리온실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유리온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할 때 제조달 가액의 80에서 130% 이내에서 가입을 한다고 배웠었죠, 그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원해 시설에 가면 원해 시설은 제조달 기준 금액에, 그죠? 제조달 기준 가액에 90에서 130%까지 가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재형 하우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계약자가 고지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단가가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라고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단가가 천차만별이라서. 하지만 최저 단가와 최고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나중에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치기간 배웠었다, 그죠? 우리가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를 배울 때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 하는 고정식 하우스였고, 그죠?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거 할 때는, 그죠? 이동식 하우스라고 배웠어요, 그죠? 존치 기간은 그럼 어떤 걸까?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에 시설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 여기는 이동식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동식 하우스, 고정식 하우스 다 존치기란 말을 쓰죠, 그죠? 자, 이동식 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기간. 근데 존치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판정을 할 건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어떻게 판정할까? 라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게 존치 기간 종료일이 피복제 철거일. 피복제가 철거됐으면 존치일로 보겠다. 그래서 이동식 하우스라는 게 말이 붙은 거예요. 고정식 하우스는 피복제 철거하더라도 한시적 휴경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동식 하우스에서는 피복제 철거일이 존치 기간 종료일이더라. 그 다음에 시설작물 재배 종료일. 시설작물 재배 종료일이 존치 기간의 종료일이 되겠더라.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식 하우스에서 존치 기간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 존치 기간 종료일. 피복제 철거일이 되겠고요. 시설작물 재배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영어의 정의가, 그죠? 처음에 조금 질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우리 통칙에서 배웠던 영어의 정의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하우스, 원예 시설, 하우스에 관한 내용이라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하천부지입니다. 우리 하천부지는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우리 계약 인수,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 할 때 하천부지에 있는 거 안 돼요. 상습 침수구역 안 돼요. 계속해서 배웠었다, 그죠? 하천부지가 어떤 건지, 상습 침수구역이란 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구역 볼게요.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제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이런 것도 가로놓기, 사소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의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더라. 그래서 우리 논작물, 벼 이런 거 배울 때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상습 침수 구역인데 3년 연속 침수 입은 상습 침수 구역이지만 기상특보에 온 거, 그죠? 호우경보, 호우주의보로 인한 것은 제외하더라. 그게 더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하천부지네요.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의 하심측의 토지. 말이 어렵습니다. 하천부지가. 제방이 없는 거, 제방이란 것은 이렇게 뚝을 말하죠. 이렇게. 제방이 없대요. 없다라고 한다면 계획합폭에 해당되는 토지, 계획합폭에 해당되는 이 아래쪽에 토지를 말하네요. 댐, 하구뚝,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계획홍수위는 이렇게 완성제방이 있으면 이것과 이것 사이, 이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하네요. 그다음에 제방이 없는 곳은 계획합폭,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의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서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그다음에 하천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 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완성제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제방이 되겠고, 완성제방 이게 계획홍수위, 계획홍수위 아래쪽에도 해당되겠고, 그죠? 완성제방 부지 및 그 제외지. 요거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하천부지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건 아직 우리 안 배웠다, 그죠? 자, 용어 정리. 완성제방입니다.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완성제방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합폭.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 그 폭을 말하는 거죠. 완성제방 사이와 사이의 폭. 그죠? 그 다음에 홍수위.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가 되겠고요. 자, 계획홍수위. 홍수위하고 계획홍수위가 조금 말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계획홍수위는 안에 설치계획 이렇게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되는 걸 계획홍수위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거. 요 계획홍수위는 거. 홍수위는 물이 있었으면 그 수위가 홍수위가 되는 거고, 그때그때 변하겠죠. 홍수위라는 것은, 그죠? 계획홍수위는, 그죠? 계획홍수위 이렇게 되겠고, 그죠? 자, 상습 침수구역 배웠고요. 정식이란 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업무방법에 보면 정식하는 거, 파종하는 거 구분되어서 나오죠. 그죠? 우리 벼에서는 2항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죠? 정식이란 것은 바로 씨를 이렇게 뿌려가는 거, 파종하는 거 아니고, 묘를 따로 키우는 거, 육묘하는 거. 육묘를 해가지고 온상이나 묘상이나 묘밭에서 따로 육묘를 한다는 거예요. 육묘를 해가지고 그 육묘한 거 조금 키운 그 식물체를 옮겨 심는 거를 말해요. 지금은 원예시설에서 정식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 심나요? 하우스 내로 옮겨 심는 걸 말하겠죠. 그죠? 씨앗으로 바로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육묘를 해가지고 기른 식물체를 하우스로 옮겨 심는 거. 그다음에 생산비 및 보장 생산비. 오늘 우린 생산비 보장 밭작물 할 때 이미 배웠어요. 생산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량비, 여기 앞에 종묘비부터 위탁 영농비까지가 경량비죠. 경량비, 그다음에 자가 노력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포함한 것 전체를 다 생산비라고 이야기하죠. 엄밀히 말하면 표준 생산비가 되겠죠. 그죠? 이 생산비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보장 생산비라는 게 나왔어요. 표준 생산비는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죠?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걸 다 더해서 표준 생산비라고 했고요. 표준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뺀 거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또는 준비기 생산비, 그죠?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것이 보장 생산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 고추나 브로콜리 편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이네요. 부대시설은 어떤 거냐면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어디에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할게요.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우리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구조체와 피복제 안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우스다. 그죠? 농업용 시설물 안에 설치된 시설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거?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설치된 거. 그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설치된 거라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의 구조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맞죠? 예를 들면 뭐 냉방시설, 난방시설, 보온시설, 환기시설, 양액 재배시설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죠. 이제 구조체의 영향에는 구조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설치된 거고 냉방시설, 난방시설, 보온시설 이런 거 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재설치가 가능한 거. 이동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설치가 가능한 거. 자,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 아까 수평 커튼 봤죠? 수평 커튼 위에 개폐기 열고 닫고 하는 거 지붕 위에, 그죠? 그런 것도 보온시설로 해서 부대시설에 들어가더라. 보온시설입니다. 수평 커튼만 난방시설 이렇게 해갖고 막 OX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대시설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대요. 우리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작물들을 이제 선별하는 거 있죠? 크기 선별이나 품질 선별이나, 그죠? 선별하는 선별기. 그다음에 보관하는 냉장고, 그죠? 작업용 냉장고, 그죠?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런 것은 그냥 별도의 집기, 비품이라고 하지 부대시설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거 냉방시설이네요. 히트펌프, 요거 사실 이제 히트펌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어컨, 냉방시설, 그죠? 에어컨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난방시설 있어요, 그죠? 난방시설. 요거 이제 보일러 등이 되겠죠. 원예시설에서는 보일러 등인 게 이제 난방시설이 되겠죠. 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키우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붕 띄어서 키우는 것도 좀 딸기네요. 그죠? 요즘 대부분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죠. 양액시설, 양액 재배시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수시설, 땅에서 키울 때 쭉 관수하는 것들, 관수시설 또는 한풍시설 이런 것도 다 이제 요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있는 직장이 지금 제가 한 4, 5년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그 전에 직장이 실은 요 히트펌프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히트펌프를 만들고 설치를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히트펌프를 보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기는 하네요.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가정집에도 설치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심야용 이렇게 보일러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유리온실들 또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등의 냉방이나 난방시설 좀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네요. 그죠? 보니까 새로워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 피복제 포함되는 것들이죠. 어떤 거냐? 하우스라는 겁니다. 하우스 중에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전부 다 시설작물 재배용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죠? 그죠?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 같은 경우는 인삼 재배시설이 되겠죠. 그죠?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재배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형은 제일 잘 견디는 거라 얘기했죠. 적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자, 분류 세 가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 그다음에 단동하우스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동하우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상세한 요 안에 내용들도 1차 시험에 보면 나와요. 1과목 말고 2차 시험 1과목 말고 실제 1차 시험에 보면. 그다음에 연동하우스 안에도 원액이도 거기에도 1차 시험에도 원회가 있거든요. 재배하게 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동하우스의 지붕모에서 아치형, 양지붕형, 별로형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별로형 하우스는 그 작년에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상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2차 시험에서 1과목에서는 요 상세까지는 보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자, 목재, 죽재로 식용된 하우스는 제외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 죽재는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 예전에는 대나무로도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그건 다 제외하더라. 자, 보호 목적으로 뭘로 한정하더라? 구조체와 피복재. 구조체는 뼈대가 되는 것들, 피복재는 씌우는 것들이죠. 그죠? 하지만 선별장, 창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실제로 실무에 나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별장이나 창고가 우리 가입 면적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부대시설입니다.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고요. 농업용 시설물, 즉 구조체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난방, 냉방, 환풍, 양액재배, 본,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설작물이란 건 어떤 걸까? 하우스 안에 키우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에서 자라는 것도 다 시설작물이에요. 근데 그 시설작물 중에서 모두 우리가 인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인수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화해류하고 비화해류로 나눠집니다. 화해류라고 한다면 꽃 한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이에요, 꽃. 꽃 중에서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장백산, 국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암기팁을 외웠는데, 장백산, 국화, 장미, 백화, 국화, 카네이션 이 네 종류만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꽃을 판매하기 위해 이제 그 하우스 안에 키워야 되는 거지. 화분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시설 재배를 한다?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설작물 인수 제한 목적물에 보면 분화류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분화류란 건 화분으로 키운 거 안 된다고. 실제로 꽃으로 판매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또 이제 국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제절화 재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화 카네이션은 잘라도 또 나오고 잘라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재절화 매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절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화분류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화해류. 예전에는 비화해류라고 하지 않고 20년도까지는 과체류, 엽경체류, 그다음에 금체류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과일 쪽에 해당되는 과체류, 잎을 먹는 엽경체류, 그죠? 그 다음에 뿌리를 먹는 근체류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해류와 비화해류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꽃에 관계된 거 장백산, 국화 요 네 가지, 나머지 외에는 전부 다 비화해류가 되고, 비화해류에는 이렇게 쭉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상추, 부추, 시금치 이런 것들 다 역경체류가 되는 것들이죠. 그죠? 무만 유일하게 근체류예요. 그죠? 근체류 앞에 있는 이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체류들이죠. 멜론까지. 그죠? 가체류들이죠. 정식 파종 후에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입니다. 정식을 할 거 또는 파종하고 재배 중인 거. 그죠? 파종 후에 재배 중인 거. 그죠? 이게 바로 정식이 되는 것도 있고 파종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파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시, 쪽파. 무시하니까 쑥스럽고 쪽팔리고 쑥스럽다. 암기팁을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무시, 시금치. 쪽팔리고 할 때는 쪽파. 그죠? 쪽파. 그다음에 쑥스럽다, 쑥갓. 이게 대표적으로 파종하는 작물들이에요. 파종 후에 재배 중인 거여야 되죠. 또는 정식한 거, 나머지 전부 정식이에요. 그죠? 이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지 실제로 정식을 하기 전에 육묘하는 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식에서 옮겨 심기 전에 이제 막 키우고 있는 것들은 가입이 불가하더라. 정식을 했거나 파종을 해가지고 재배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육묘는 가입 불가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역시도 정의를 물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온시설 이런 것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종합으로 보상하죠. 종합재해죠.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두 다 보상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해가림 시설에서는 화재가 주계약이었어요. 그죠? 비가림은 특약이었죠. 원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위험은 특약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죠? 자, 보통 약관에 먼저 보상 가능 한번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을 묶어서. 그죠? 농업용 시설물 안에 또 뭐가 있나요? 구조체와 피복체가 있죠. 그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특약으로. 자,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작물이네요. 자, 시설작물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몇 점짜리로? 15점짜리로 나왔나요? 5점짜리였나요? 15점짜리였던 것 같아요. 자,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에 있는 경우에만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같이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더라. 시설작물은 어떨 때? 구조체, 피복체, 즉 농업용 시설물이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갖고 그죠? 시설작물에도 피해가 입었을 때라는 얘기죠. 구조체, 피복체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집중호우 같은 거. 그죠? 잠겼을 때. 농업용 시설물 멀쩡해. 하지만 잠겨버리면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죠? 작물 피해율이 몇 % 이상? 70% 이상일 때는 그리고 70% 이상이기 때문에 작물 나 이거 좀 못 키우겠어 라고 해서 작물을 포기해버리는 거 재배를 이때도 보상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 세 가지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가지로 해가지고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손해 세 가지입니다. 구조체, 피복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은 직접적인 피해가 안 왔지만 작물 피해가 70% 이상이어서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이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 하나 이제 특이한 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거는 화재 위험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화재 위험 특약은 화재로 인한 피해예요. 그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어떤 거예요? 내가 우리 하우스에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옆에 이웃집에 집이 하나 있었어.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 화재가 이렇게 번져가서 이웃집 집도 태워버렸대요. 요럴 때 주는 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죠. 피보험자가 보험의 증권, 보험 증권에 요 이제 구조체하고 피복체, 농업용 시설물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 여기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조금 생소한 용어다. 그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법률상.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5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넣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피보험자.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거. 이제 21년도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22년도에 추가되는 부분.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비가림 시설, 지금 원해시설 모두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정보 보상을 그대로 해줬어요. 제조달가액이란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에 보험 목적물을 처음 만들 때나 샀을 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이 동형, 동질의 신품 가격으로 그죠? 재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하나 사는 거하고 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원해시설하고 비가림 시설이 제조달 기준 금액, 제조달 기준 가액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22년도는 바뀝니다. 원해시설도 어떻게? 해가림 시설이 어땠나요? 우리가 시가로 보상했죠.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을 적용했죠. 그죠? 매는 얼마만큼 감가돼? 감가율이라는 거 어떤 거죠? 경과 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 얼마만큼 경과가 됐어? 근데 매는 얼마만큼 줄어드니? 그래서 경년 감가율을 곱했죠. 그것처럼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원해시술도 시가로 보상합니다. 시가로 보상하는데 나는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을 들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2년도 바뀐 거 원회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서 별표 3개 정도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대방, 기보 같고요. 침전, 법도, 수리 해가지고 우리 비관시설에서 배운 거 있죠.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랑,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침전법, 그죠? 법령에 관한 거, 그죠? 법령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법도, 그 다음에 자연재해, 조수에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침전법도, 수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파손이 됐는데 그거를 수리, 복구를 지연해서 가중된 손해, 침전법도 수리가 있고요. 좀 특이한 거 제가 다시 파란색 해놨죠.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안 된대요. 그죠? 자, 통상적인 연농활동에서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시적 휴경일 때 그때 잠깐 피복제 이제 벗겨내고 하는 그거는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용 시설물이 있는데 피복제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그냥 작물을 키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시적 휴경하고 달라요. 아랫부분은 한시적 휴경에 관한 설명이고 윗부분은 아예 피복제가 없이 그냥 거기에다 작물을 심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죠? 피복제가 없으면 원해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보수하는 중에 수리, 보수를 지연해서 가중된 손해도 안 되는데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도 안 된대요. 이거 봐두셔야 됩니다. 자, 화재 위험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한번 쭉 보세요. 업방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화재 위험 특약에 보면 제가 암기 팁을 핵개발 방지, 개발 명수 이렇게 알려줬죠. 그거 핵개발 방지, 개발 명수가 어떤 내용인지 업방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물로 인한 피해죠. 예를 들어서 원해시설도 생각보다 하천부지 물가 근처에 있는 원해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 홍수나 해일 등 집중호 비 많이 오는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겠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거는 나는 이제 하천 부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수재,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에서 피해를 잘 입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보장받지 않을게, 그거 부분은 보장받지 않을게 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재위험으로부터는 보장받지 않을게, 부보장은 보장받지 않겠다는 거죠. 부보장 특약을 둠으로써 수재로부터는 보장받지 않을게 하고 미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장 안 받는 걸로 해서 특약을 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장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험료 할인을 해주죠. 왜? 90%. 그죠? 0.9 곱해줍니다. 그죠?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더라 라는 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 정의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뒷부분 그대로 저것이요 라고 해서 5점짜리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 할인도 90% 되고요. 보험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이 원칙이네요. 그죠? 존치기간 1년 미만인 농업용 시설물, 이건 뭐예요? 고정식 하우스,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가 있었죠. 그죠?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기 계약할 수 있어요. 단기 계약. 이동식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은 안 되겠죠. 그죠? 1년 안에
단기 기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단기 요율 적용하죠. 그죠? 단기 요율 적용 지수 적용합니다. 자, 1년 원칙입니다. 다음에 존치 기간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존치 기간 몇 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4개월은 지나야 된다고요. 결국은 그러면 4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1개월 사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12개월 전이면 되겠네요. 그죠? 계약자가 임의로 존치기간 일부를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4개월 이상이에요. 그죠? 내가 실은 이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나는 한 8개월 정도 이 이동식 하우스 기계 존치기간이 8개월인데 나는 여기에서 4개월만 또는 5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치 기간만큼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동식 하우스도 그 얘기예요. 존치 기간 중 일부만 나는 요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제가 잘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만 넣을래 보험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돼요. 매년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죠? 1년 지나고 갱신되면 그 갱신된 시점, 그 계약 종료일에서 24시부터 다시 보험 기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삼에 해가림 시스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동식 하우스는 갱신할 수 없겠죠. 왜? 당연히 이동식 하우스는 1년 미만인 하우스니까 1년 미만인 거니까 당연히 1년 이상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갱신 계약은 할 수 없더라. 자,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별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하고요. 자,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이제 요거는 전산으로 적산이네요. 전산에 산정된 거. 전산으로 구조체나 피복제는 대충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재료에 따라서 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되어 있는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자, 가로넣기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더라. 비가림은 80에서 130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전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거. 네,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 적산은 실제로 우리 어떤 이제 내가 짓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거,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거는 유리온실, 그다음에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세 개가 해당되네요. 유리온실, 경량, 철골조네요.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규격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뭘로?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단위 면적당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저는 5만원, 최대는 50만원. 그죠? 유리온실 문제 주고 최저 보험가입 금액과 최대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시오 라고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대시설입니다.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합니다. 보험가액을 추정하네요. 그래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됐나요? 시설작물이네요. 안에 키우는 작물들이죠.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에서 우리 이제 생산비 보장되는 거라 했잖아요. 원시설은. 그래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이에요. 작물 재배 예정인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몇 %? 50에서 100%.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물들의 평년 수확량에서 50에서 100%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죠?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더라. 보험료네요. 보험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험금하고 이어서 문제 같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금액까지 할게요. 전체적인 원예 시설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죠? 용어의 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실은 많았어요. 보험 기간 봤고, 보험 가입 금액 봤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봤습니다. 그죠? 보상하는 손해는 7회 때 시험에 나왔었다고 했고요. 자, 잘 봐둬야 되는 거는 특약 중에 새로 생긴 거, 재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새로 생겼다는 거. 자, 원해도 그럼 결국 제주달가액으로 보상하지 않고 시가로 보상하더라. 인삼의 해가림 시세라고 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제일 마지막 11월달 약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